32주년 기념 특별 기획 제1차 텍스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안병찬입니다. 본격적인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오는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제1차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각종 경기 부양책에 관한 국세청 정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국 변동사항,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해드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정부기관 감사관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창사 32주년 기념 특별 기획 제1차 텍스 세미나에서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미리 받아 분석한 뒤 세미나 당일 자세하게 풀어드립니다. 올해 세금 보고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rktax@radiokore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팩스 213-251-2054 카카오톡 아이디 rkpd로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세금 보고를 한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막 자료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해 말이죠. 연방국세청에서 이제 스몰 비즈니스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50%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왜 감사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동안 적체되었던 이제 재정 적자 플러스 팬데믹 지원에 의한 적자가 이제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 어떤 세수가 필요하겠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그 감사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낮았던 이제 감사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질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그 그룹 또는 이제 큰 기업보다도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그 비즈니스에 세수 누출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에요. 특히 뭐 저소득층 그러면 소득이 없어서 세금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거기에도 국세청이 그 텍스 크레딧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세무 감사를 강화하는 걸 통해서 또는 확대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누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세무 감사를 좀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말에 AICPA 그러니까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저거 행사를 주최를 했는데 거기에 그 IRS는 이제 부서가 이제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부서 중에 하나가 Small Business and Self-Employed Division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인 들런 해리스 국장이 2021년부터 세무감사를 5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맘앤팝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이제 보통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뭐 벤처기업이든지 이런 이제 기업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스타트업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그 비즈니스에 투자한 주주들까지도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사가 늘어날 거라고 보아지는데. 단순히 그 국장 한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감사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 또 작년 연말에 10월 20일 날 연방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뭐냐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감사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사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고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고 또 그리고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 네. 저소득층들에 대한 감사도 확대가 되는데 왜 저소득층들한테 감사를 확대하냐면 저소득층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크레딧이 뭐냐면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매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최장 자녀가 3명 있을 때 최장 약 6,700달러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크레딧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refundable 크레딧이기 때문에 세금 낼 게 없으면 환불이 되는 그런 네. 크레딧인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 저소득층들의 그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물려서 국세청에서는 이제 감사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한인들도 많이 그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이라든지 LLC라든지 S 코퍼레이션 이런 그 엔티티를 우리는 패스트루 엔티티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법인들은 법인 소득세가 없어요. 법인이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대신 누가 내느냐? 여기에서 발생된 소득이 그대로 개인에게 주주나 멤버들에게 또는 파트너들에게 트랜스퍼 돼서 이전이 돼 가지고 이제 그 각 개개인들이 이제 세금복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런 법인들이 소득을 누락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멤버나 파트너들이 소득을 누락하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그 국장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달 2월 달에 연방국세청에서는 스페셜라이즈된 감사관을 충원하겠다고 함께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대면 감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팬데믹 시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뷰를 전화로 많이 하고요. 예. 뭐, 국세청 줌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저희 같은 이제 회계사들하고 미팅을 할 때도 이제 전화로 해서 3자 통화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 이번에 세무감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한 게 저희가 2021년 올해 보고하는 지난해 2020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이제 확대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소득세 신고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18년은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요. 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소득세 신고한 것이 지금 이제 그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리고 2020년 소득세 신고는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이제 10월이 넘었으면 이제 역시 감사 대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소득세 신고도 감사를 대비해서 철저히 잘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세금 보고를 완벽하게 다 맞추시고 낼 것을 내고 뭐 리펀 받을 거는 다 리펀 받으신 분들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9년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 보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0월 15일로 다 마감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끝난 세금 보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금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세금 보고하실 때 아무 일 없었다고 지금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네. 2019년 아주 철저하게 감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모자란 서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감사는 이제 아무 잘못이 없어도 이제 무작위로 걸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꼭 DMV에서 저희 필기 테스트 랜덤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혹시 이렇게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데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말 무작위로 아무나 뽑는 겁니까? 거기에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선 업종별로, 왜냐하면 한 업종만 감사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종별로 이제 선택을 하고 또 그 업종에서 또 이제 그 소득의 수준, 소득 수준별로 이제 또 나누고 또 지역별로도 나누고 또 회사 형태가 또 다양하죠.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십, LLC 이렇게 형태별로 나눠서 그중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랜덤리 픽업해서 감사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랜덤리 하는 그 무작위로 하는 방법이 one of the 그 여러 가지 그 메소드 중에서 하나인 것이지 예. 그렇게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무작위 선택만은 아니고 그 중에 감사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무작위가 그 감사 방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럴 때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종별, 지역별, 소득별, 회사 형태별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뭐 파트너십이나 LAC나 뭐 S코퍼레이션이나 감사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어떤 기업의 형태 말고요. 네. 업종에 어떤 업종이 많이 감사에 걸리는지 팁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그 형평성 이슈 때문에 예. 어느 특정 업종을 국세청에서는 집중해서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의 로케이션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다. 그럼 그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에 있는 국세청 오피스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의료업이 많다. 그럼 의료업이 당연히 감사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 주소와 뭐 그 업종의 분포도 또 이제 반대로 저쪽에 베이커스필드나 이런 쪽으로 중가주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농업 비즈니스 네. 이런 쪽에 감사가 많이 걸리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 환경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네. 그렇게 감사 대상을 정한다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소득자는 물론이고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도 그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 받는 걸로 좀 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 대상이 아주 골고루 확대가 될 것이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리 많이 사람을 충원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감사 걸리는 확률은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소득이 높으면 감사가 많이 걸립니까? 소득이 없으면 감사가 안 걸리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국세청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감사 걸릴 확률이 높고요. 저소득자들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과 2015년 그 발표 자료를 보면 IRS 발표 자료를 보면 50만 달러 이하는 1%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50만에서 100만은 1.5%, 그다음에 100만에서 500만은 3.15, 500만에서 1000만은 6.4, 그다음에 1000만 달러 이상은 12.6. 와. 그래서 네. 이게 이제 2013년 자료인데 이것이 2014년, 15년으로 가면서 약간씩 변화가 돼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소득이 낮은 제로나 아주 로스로 보고한 사람들의 감사 걸릴 확률이 거의 13%예요. 그러면은 정말 저희가 억만장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의 감사 확률하고 진짜 소득이 없으신 제로에 가까운 그런 분들 저소득층이 감사 확률이 거의 동률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국세청에서는 그 제로나 로스로 보고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이유는 예. 그런데 왜 비즈니스를 하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을 로스로 계속 보고한다든지 또는 제로로 계속 보고한다든지 이런 형태는 감사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네. 이것은 뭐 추측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2013년과 2014년, 15년 그 감사 결과를 통계 자료로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명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IRS 하면 저희가 딱 한 곳만 떠올려요. 거기서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무감사를 하는 곳이 연방국세청 말고도 여러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곳들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무감사 그러면 연방국세청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연방국세청이니까 네. 연방국세청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득세를 어디에도 신고하냐면 주정부에도 신고하죠. 그렇죠. 물론 미국에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주 정부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주 정부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정부의 감사는 연방국세청 감사보다 그 횟수는 훨씬 작아요. 그리고 이제 주정부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규모가 연방 정부보다 작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세금을 과세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자기네들도 과세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이제 그런 형태를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정부에서도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라는 그런 주정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 텍스를 그 취급하는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CDTFA라는 네. 그런 기관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고 또 각 주마다 세일즈 텍스 그 관리하는 그런 그 부서에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는 IRS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그 종업원의 급여를 신고하는 부서, 캘리포니아 같으면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라는 곳이죠. 네네. 거기에서 감사를 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 또 감사가 또 어떤 경우에 나갈 수 있냐면은 그 종업원 급여라든지 이런 거 노동법과 관련돼서 이슈가 생겼을 때 Department of Labor이라고 해서 연방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고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Labor Commissioner 이런 데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시의 비즈니스 라이센스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 텍스를 감사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종업원을 고용하신 분들은 워커스 컴펜세이션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또 감사를 해요. 아, 여러 군데서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고 종업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군데서 그 관련된 그 감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그 감사관들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꼭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첫째도 다큐멘트, 둘째도 다큐멘트.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은 우선 감사관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윗선인 슈퍼바이저나 매니저한테 결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던 수표로 지급을 했던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셨던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영수증이라든지 자료, 커뮤니케이션 자료 이런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법을 포함해서 모든 그 법조계에 계시는 변호사분들도 다큐멘테이션 늘 강조를 하는데 이 세금 보고에 있어서도 이게 비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절세와 탈세의 어떤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절세한다는 거를 탈세 쪽으로 이렇게 잘못하셔서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더 많은 그 부서에서 비즈니스를 좀 타겟으로 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제 세금 보고를 다 마친 경우에 잘못 보고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그렇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무감사에 걸릴 경우에 와 내가 이제 추징금을 받겠구나. 이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알아채고 내가 먼저 나서서 정정 보고를 하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국세청이나 다른 그 감사 부서에서 나한테 따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세법상에서는 그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납세자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순간 정정복을 해라. 잘못된 것이 발견됐으면 나중에라도 네네. 정복을 하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우선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정정 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3의 기관이 적지 않은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내가 또는 내 담당하는 회계사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것이 미스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정정복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런 것은 국세청에서 바로 알기 때문에 바로 추징금하고 이자가 계산이 돼서 통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정정보고 하시는 것을 레코멘드 하고요. 네. 그렇지만 숫자가 많아도 즉 잘못된 미스테이크한 숫자가 많아도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면 그 정정보고하는 것을 꼭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국세청에서 서신이 오면 그때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제가 경험한 케이스인데 그 리코스토어를 하시는 고객이셨는데 그 계좌를 상당히 여러 군데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자가 뭐 5불, 6불, 10불 거의 20불 미만의 이자가 여러 개가 그 계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하기에 이건 필요 없겠지 하고서 저희한테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국세청에서
그 소득이 누락이 됐다고 잔뜩 편지가 이게 계좌 수가 많으니까 편지 페이지 수도 여러 페이지로 해가지고 그 통지가 왔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건 이제 그걸 가지고 국세청과 싸울 일도 없잖아요. 미스된 게 확실하니까. 그럴 때는 네. 거기에 맞춰서 세금만 납부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바로 그 어멘드 리턴 1040X를 신고할 것인지 아니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연락이 오면 그 다음에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올해는 지난 2019년도에 발생한 어떤 소득에 관한 그런 감사가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IRS는 돈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지구 끝까지 따라간다는 얘기가 있고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 그럼 진짜로요. 이 세무감사라는 게 내가 생명이 닿을 때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지금 질문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무감사고 다른 하나는 내가 체납세금이 있을 때. 네. 네, 우선 첫 번째 세무감사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3년입니다. 아,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내가 세금 보고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초기에 그 2018년은 가능성이 좀 많이 약하고 2019년부터 감사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2018년을 지금을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거예요, 시간적으로. 네네. 그래서 2019년이 편하네요, 국세청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 2019년 감사가 많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3년이 넘었다 그러면 좀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무조건 3년만 지나면 오케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 탈세를 한 것이 중대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크리미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공소시효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6년, 7년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이면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체납세금은 보통 10년이에요. 그런데 체납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그 체납세금으로 인한 그 납부 금액을 납부하기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증명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납세금이 많이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Offering Compromise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약해서 OIC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체납세금을 협상해서 조정해서 탕감을 받기도 하고 네. 또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일리노이주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99만 9천 불의 텍스 라이빌리티가 있었어요. 네. 거의 100만 불의 그 세금이 있었는데 이것을 협상을 해서 5천 불로 협상을 해서 그 케이스를 마무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아주 그런 그 체납 협상하기에 좋은 시기니까 체납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컨택을 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이번 기회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예. 잠시 전에 이제 감사에 걸릴 경우에 공소시효는 3년이다 하셨어요. 이제 네.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신이 감사 대상이라는 노티스를 받았을 때 리스판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3년이 지나면 그게 다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통지를 받으면 감사관의 first priority,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이걸 놓치면 가장 야단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뉴스도 보면 뭐 그 공소시효 끝날까봐 기소를 빨리 해버리고 뭐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국세청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납세자가 연락이 없으면 일단은 세금을 어세스합니다. 세금을 부과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 것은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기간이 촉박해서 한 상태에서 납세자가 컨택이 되면 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그 동의서를 보내와요. 그러면 내가 동의 안 하면 3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세금을 다 디솔라드하고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돼요. 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오픈이 돼서 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이제 연장에 동의할지 않을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와 같이 3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 전에 국세청으로도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 이미 내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리스판스를 하시고 전문가를 통해서 뭐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뭐 세금도 좀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384 기동대라고 해서 한국 국세청은 체납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분들 댁을 급습해서 네. 다 이제 빨간 딱지라고 얘기하죠. 경매에 이 딱지를 붙이고 다 뒤져가지고 뭐 그 세금으로 대신 대납할 만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혹시 연방국세청 IRS도 그런 것들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거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뭐 연방국세청도 그걸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션 디비전 같은 데서는 어떤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일반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 감사는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마약과 연결이 되었다든 정보가 있다든지 테러 자금과 연결됐다는 정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국세청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그 연결되어 있는 정부기관들하고 연방정부기관 또는 주정부기관간하고 협조해가지고 언더커버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해서 정보를 다 가진 다음에 확실할 경우에 워런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급습을 해서 차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는 데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걸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국세청에 들이닥치면 어떡하는가. 네네, 맞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는 한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컨택해야 될 분이 이제 본인을 도와주고 계시는 회계사,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변호사 이렇게 고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노티스 없이 갑자기 국세청이나 수사국에서 들이닥쳐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한인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는 뭐 부모님이 내 이름 앞으로 뭐 부동산을 여러 개 하셨고 또 계좌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또 어마무시한 돈을 넣어놓고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미국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나의 작은 재산부터 큰 재산까지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Yes or no.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한인들처럼 이민을 기초로 해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 이민 오기 전에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없었는데 나도 몰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으시고 또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나한테 증여해 주시는 것도 있고 상속을 받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도 해외에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첫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금융재산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금융재산이면은 반드시 리포트를 해야 된다. 얼마 이상? $10,000 이상이면 물론 이제 또 국세청에는 $50,000 이상이긴 하지만 자주 $10,000 이상이 되면 일단 재무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금융재산이라는 게 뭐냐? 은행 예금이라든지 증권계좌라든지 그리고 보험계좌라든지 연금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재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비금융재산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 예를 들면 비금융재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이죠. 그렇죠. 내가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줬다든지 뭐 상가가 있다든지 또는 그 선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금융재산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다만 그 비금융재산이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네. 그 비금융재산을 내가 렌트를 줘서 그래서 렌트 인컴이 발생된다. 임대 소득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구분을 두고서 이제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나 친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든지 상속을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신고를 해야 되냐. 예. 그 금액이 10만 불 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한 게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의 그 성격에 따라서 또는 규모에 따라서 미국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이익이 발생되면 당연히 또 거기에 관련된 세금 보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 말씀해 주신 여러 종류 얼마 되지는 않아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전 싹 정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세상 편해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네. 근데 그 비금융재산의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명의가 내 명의로는 돼 있지만 뭐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뭐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같은 것을 나의 수입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걸 생활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도 내가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뭐 거기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거가 상당히 그 티피컬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래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그 건물이 내 거든 아니든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부모님이 또는 언니가 뭐 형이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그 돈을 그냥 나는 건들지도 않는데 내가 보고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질문이 간단해요. 하나, 그 부동산이 누구 소유냐 법적으로. 예. 이름이 내 이름이 돼 있다면 내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부모님 건데 이름만 내 거로 해놨다 이런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그 법적으로는 내 거예요. 그럼 누가 의무가 있냐면 내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소득이 발생됐으면 신고할 의무가 누가 있냐? 그 건물의 주인인 내가 있죠. 네. 네, 그런데 그 돈을 나는 건들지도 않고 내 부모 형제가 다 썼다. 그러면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한국에 아파트가 있는데 월세 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또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내 부모님께서 하시고 그 돈을 다 쓰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그 오피스텔의 매니지먼트 일을 한국에 있는 아무개라는 분한테 의뢰를 했고 네. 그 비용으로 매달 이렇게 지급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월세 받는 게 1,000불인데 그 비용도 1,000불이야. 그럼 할 수 없죠. 대신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내 이름은 되어 있다면 나는 모든 법적인 책임과 세금 신고라든지 이런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방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